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 새로운 연도 숫자에 좀 우리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2021이라는 숫자에는 적응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0년 전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도 그 사이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취업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먼저 그 변화를 캐치하고 준비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면서 전략 세워보시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습니다. 공기업은 사실 채용 정보라던가 이런 게 많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고 대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충분하게 올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연입니다. 네, 차연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취업을 좀 잘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안정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잘 맞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우리의 과제이고 목표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업 이제 특집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공기업 하면 네. 사실 늘 똑같은 어떤 그런 느낌, 변하지 않는 듯한 뭐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공기업 특집으로 2021년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황금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공기업에 있어서의 진짜 변하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혁신이 오늘의 주제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공기업과 혁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편견일 수 있겠지만 네. 공기업 하면은 왠지 좀 늘 그대로일 것 같고 네.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이런 게 장점이자 단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공기업의 혁신 좀 좋게 들리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근데 특히나 이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음. 다양한 요소들로 접목시킬 수 있을 텐데 네. 특히나 작년에 있었던 또 계속되고 있죠. 이 코로나19와의 기약 없는 사투로 대한민국 자체가 위기에 좀 직면을 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랑 맞물렸을 때의 기업 활동에 있어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할 것 같고요. 특히나 경영 현장에서는 야, 기존대로 하면 안 되겠다. 무엇인가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혁신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이 혁신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발맞춰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네. 공기업 역시 이 같은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이제 경영 혁신이라고 하죠. 여기에 나선 공기업들이 각자 본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회 부분이 변했고요. 공기업도 그에 발맞춰서 이제 혁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볼까요? 네, 먼저 그렇다면 혁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게 혁신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디지털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공공 정책이 되겠죠. 바로 저탄소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에 있어서 공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혁신의 방향 두 가지인데 감사합니다. 디지털 기술 기술. 쪽과 네. 저탄소 친환경 쪽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어떤 공기업이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가지고 나온 공기업은 네. 한국임업진흥원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혁신인지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산림청이 지난 7월 22일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일상에 대응하기 위한 K-포레스트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한국임업진흥원이 신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K-포레스트 우리가 뭐 K-컬처, 뭐 K-팝 이런 것들은 알고 네. 있는데 이제 포레스트까지 K를 붙이네요. 오. 자, 어떤 것이냐? 먼저 산림 경영 지원 공간 정보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이 네. 부분 놓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임업진흥원이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임업진흥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그다음에 산림 복지 휴양,
또한 산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및 지상 라이다를 이용해 자세한 산림 정보를 수집하고요. 이를 디지털 트윈화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 이건 무엇이냐? 네.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의 쌍둥이처럼 복제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고 하면 네. 데이터가 많은 것을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빅데이터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네. 우리 임업진흥원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정보, 경제적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말로만 들으면 뭐 산림 보호 쪽만 담당을 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혁신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빅데이터 쪽이니까 관련 전공자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임업진흥원은 또 장기간 축적된 산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서요.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올해는 산림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까지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아서는 우리 MC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전공자이신 분들, 특히나 IT 쪽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하실 때 이쪽도 열려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게 기존에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지금 내가 지원한 회사가 나가고 있는지 방향성이 어딘지를 알고 그걸 쓰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말을 하면 얼마나 그곳에서 좀 좋아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귀 기울여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또 다른 혁신 공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사실 이 포스트 코로나로서 변화된 제 삶에 있어서 변화된 게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전혀 저는 절대로 무슨 온라인 쇼핑이야 이럴 정도로 네. 하지 않고 직접 가서 구매를 하는 형태였는데 이번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라인 쇼핑이 거의 일상이 되는 할 수밖에 없는. 네,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거와 관련돼 있는 그 공기업입니다. 네. 네, 한번 보도록 하면요. 네. 유통 환경이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많이 변화가 돼 있는데 비대면 거래라는 부분에서 네. 통신 판매라던가 배달 서비스 이런 소비 문화, 유통 문화가 이제 변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통신 판매업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네.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이버 단속 전담반을 확대 편성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12개 반이 있었는데요. 최근 그 기존에 있는 12개 반에 54명 정도가 이제 현재는 있었는데 19개 반으로 와. 증설을 했고 거기에 네. 75명 이야. 정도로 더 이제 인원을 더 확충했던 이런 게 또 늘렸네요. 채용 정보가 아닐까 오,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더 확충을 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네. 했고요. 특히 최근에 교묘해지는 원산지라던가 이런 수법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어떤 검증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개소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원산지에 대한 대형화라던가 지능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자 하고요. 네. 원산지 표시를 위반자에게는 소비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광원이나 농림식품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1년간 공표를 해서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공포란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소비자들이 이런 네. 곳에 들어가서 네. 이제 내가 혹시 먹는 식품이 혹시 그런 곳에 위반돼 있는 식품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진짜 네. 하는 맞습니다. 곳인데 네.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들었어요. 그쵸. 잘 그렇게 알려지지는 네. 아주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은 곳인 것 같은데 비대면 시대에 맞게 혁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혁신 바람이 불면 채용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공기업도 사실은 결국은 돈에 대한 문제인 그렇죠. 거죠. 사업이 좀 더 발전되고 재정의 규모가 적자가 나지 네. 않고 흑자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네. 흑자가 되지 못하고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디지털 발전소에 대한 혁신을 좀 이루겠다라는 것을 해서 이제 올해년부터 이제 2021년이죠. 네. 부터 디지털 발전소를 5년간 개발을 해서 여기에 이제 IoT라던가 빅데이터라던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기술을 접목해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관리법을 이제 적용시켜서 해외에 이걸 수출하는 겁니다. 네. 이 기술을.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5년 후에는 이제 어떤 먹거리가 실험 되고, 먹을거리. 네네.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어떠한 주어진 것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흑자가 나지 않고 적자일 경우에는 정말 혁신을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세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공기업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계직이나 전기직이어도 이런 IT 기술이라는 IoT라든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전통적인 방식에서 내가 취업되겠지 이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그렇죠.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공기업 어딜까요? 이 공기업은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네. 연관이 있는 기업이죠.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쪽과 친환경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개별요금 제도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요. 고객 수요에 맞는 적극적인 마케팅 대응을 더욱 강화해서 개별적인 요금제도 활성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무엇인가 분리시켜서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솔루션 도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발전용 개별 요금제란 건 무엇이냐? 평균 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 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서 해당 도입 계약 가격 및 계약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발전사가 액화천연가스 LNG죠. 이 공급자를 선정할 때 네. 여러 공급자 중에서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발전소들의 선택권을 확대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사는 가스공사에 가스 공급 신청을 하면 네. 가스공사는 발전사 요구 조건에 맞춰서 해외 판매자로부터 가스를 도입하고 발전사의 가스와 더불어서 저장 탱크라든지 배관 등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한국가스공사는 LNG 기지를 통해서 LNG선 시운전 서비스를 확대해서 국내 조선사가 LNG선을 원활히 건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조선사가 선주에게 LNG선을 인도하기 전에 LNG가 안정적으로 저장이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주요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한국가스공사는 1994년부터 약 300척의 국내 건조 LNG선에 시운전을 위한 LNG를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조선소가 살아나고 있는데 네. 그 중심에 바로 LNG가 있거든요. 예.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서 국내 조선 3사는 지난 6월 카타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LNG선 건조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고 네. 합니다. 가스공사에 이런 좀 인프라적인 부분이 없었다면 좀 불가능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연관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LNG 벙커링 사업에서도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선박 연료를 LNG로 공급하는 LNG 벙커링 사업은 국제해사기구 황함유량 제재로 향후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가장 큰 어떤 트렌드라고 한다면 친환경이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입니다. 탈석유,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네. 가고 있으니까 특히나 가스공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가스공사 한 사업 영역 외에도 이쪽에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특히나 약간 좀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는 네. 용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지원을 하실 때 미리미리 좀 뉴스 검색을 꾸준히 좀 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그 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뭐 최신 이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의 공기업 지원 동기가 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원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뽑히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력, 경험, as is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비슷한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을 뽑게 만드는 요소가
회사가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 회사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과 경력 정리를 잘 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선가 쐐기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가 기존에 잘하고 있어. 근데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건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봤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꼭 챙겨가셔서 네. 자기소개서, 면접, 특히 면접 때가 되겠죠. 그때 좀 잘 발현하신다면 평가자분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진짜. 혁신하고 있는 공기업들 알아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취업에 쐐기를 좀 박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 정책 소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부가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청년 노인 일자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청년 체험형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자리 정책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자리 부문의 주요 정책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확대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일종의 인턴십인 청년 일경험 사업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가 중심 내용인데요. 우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진행이 가능한 비대면 일자리를 중심으로 각각 민간 8만 개, 공공 2만 개의 일경험을 1분기 중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로 내실화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의 일경험 사업의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자에게는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채용 때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을 채용하도록 한 청년 고용 의무제는 내년까지 연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취업 시장, 정부도 지자체도 우리 구직자들을 위한 노력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구직자분들도 성공 취업을 위한 노력 멈추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공기업 특집으로 저희 계속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 혁신 공기업 알아보고 있습니다. 혁신하는 공기업에 맞게 어떤 걸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또 어디 볼까요? 네,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예전에는 여기가 1위였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보고 싶은 공기업 일위였죠. 1위였는데 최근 들어서 좀 인기가 적어진 이유가 이제 탈원전이라는 어떤 주제 네. 때문에 그렇고요. 역시 그 이유에서 이 혁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친환경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네. 했던 거죠. 그래서 탈원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명 과제가 되지 네. 않았을까 싶고 앞으로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될 텐데 여기에 따라서 한수원이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는 연료 전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좀 더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해외 원전 수주에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최근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부각을 두고 있는데 이런 2차 전지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 어떤 중추에 있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300 MW 와트의 어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들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을 이제 지금 현재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혁신에 맞게 채용 인원이 좀 늘어날까요? 어떨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지금 네. 방금 소개해드린 네. 한수원 같은 경우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한동안 채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늘어났어요? 네, 없어가지고 불안해하다가 다시 네. 인턴부터 시작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네. LNG 벙커 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나라가 LNG가 원료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해외에서 계속 수입을 해왔던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조선업이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조선업이 발달됨으로써 우리가 벙커 사업
사업에 아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사업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하게 우리의 채용 규모는 또 늘어날 여지들이 사업을 혁신함으로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또 발굴하고 혁신을 계속해서 이뤄감으로써 당연히 그렇다면 직원이 필요한 게 마련이고요. 일할 사람들을 또 뽑게 마련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또 다른 공기업 알아볼까요? 네, 다섯 번째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오, 곳입니다. 여기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여기는 국민의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그린카드 발급이 최근 2천만 장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린카드 발급이 네. 2천만 장을 넘어섰다. 그린카드가 뭔데요? 그린카드는 환경 표지 인증 제품 구매 아니면 뭐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하는 오.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최대 24%를 포인트로 받을 수 있고 이는 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1만 원까지 포인트가 적립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지급된 에코머니 포인트를 보니까 와, 총 67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왜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오. 자, 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30일까지 네. 전국 유통매장 52,685개 점포에서 에코머니 특별 적립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4,300여 개 친환경 제품을 그린카드로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입고 다니시는 그 겉에 겉옷 중에 이렇게 양털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옷이 잘 팔리는 이유가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 생활을 하실 때도 기업들이 경영할 때도 ESG라고 많이 하죠.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알아보면서 진짜 나도 에코머니 좀 받아봐야 되겠다. 예, 포인트 어떻게 받아봐야 받는지 좀 되겠다. 그러니까요. 봐야 그런 되겠네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친환경 저탄소 알아보고 있는데 또 다른 공기업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디 있죠? 네, 뭐 약간 발전소 중에 대표 공기업으로서 한국 중부발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기존에 이제 석탄을 통해서 화력발전 위주로 이제 해왔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화력발전이 한계가 또 그쵸. 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발전 비율을요 25%까지 높이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는 발전소들이 막 경쟁이 치열합니다. 재생에너지 네. 사업을 다 네. 추진하고 있어 중부발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약한 논란인데 한전까지도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무슨 유통하는 회사가 또 발전하냐? 그러니까 이마트가 이제 자체 브랜드 만드는 거랑 생산, 똑같은 네.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논란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 뭔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이런 박차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풍력 발전소에 대한 이런 그린 뉴딜 정책에 좀 더 앞장서려고 한다라는 거에서 최근에 그 풍력 산업에 대해서 이 대학원에서도요. 대학원 그 학부가 대학원의 어떤 석사 과정이 네. 생기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동안은 좀 미비했다면 이제 이런 석사 과정을 통해 좀 더 전문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봤을 때 앞으로 좀 신시장에 적극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도 그렇고요. 진짜 친환경이 대세는 대세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지구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라는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가 그걸 모두가 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당연히 기업들, 공기업들은 혁신을 하고 있고 그에 지원하는 구직자 여러분도 따라가면서 전략을 또 맞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 혁신에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그리고 공기업 특집 우리가 지금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의 말씀, 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실질적인 팁을 좀 먼저 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네. 융합적 인재가 조금 되어보자라고 하는 컨버전스.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컨버전스. 네.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업은 혁신을 하는 이유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뽑는 이유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저는 IT 기술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건 똑같을 거고요.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내놓을 수 있느냐,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IT 기술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생산성을 낼 수 있느냐의 부분이니까 IT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접해보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실질적인 그런 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팁, IT 기술 특히나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대표님은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가고 싶은 공기업이 연봉이 1순위잖아요. 이제 그거에서 우리가 비춰본다면 공기업의 평균 연봉을 한 6천만 원 정도로 보고 근무 연수를 한 30년으로 보면은 한 18억 정도의 예산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와. 그러면 그 18억의 물건이라고 본다면 내가 구매하는 기업 입장에서 정말 그 구매의 가치가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 때 그 가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18억이라는 돈으로서 구매하는 그 과정이 채용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자신의 강점과 앞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회사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취업 이 고민만 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리스크를 안고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회사 입장을 또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그렇죠. 6천만 원씩 30년 이러니까 굉장히 좀 와닿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특집으로 저희 알아보고 있고요. NCS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자세하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표님. 네, 잠시만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해주실 거예요? 문제 좀 보여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네. NCS 직업기초 능력 10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좀 기본적인 이론을 말씀드리고요. 네.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화되었는지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 때 어떻게 우리가 좀 작성하거나 얘기하면 좋을지 우리 차인희 대표님과 함께 네. 잘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CS에 대한 특집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안정현 대표, 차현희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고맙습니다. 일자리 한 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